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화기내과 이준행입니다. 오늘은 소화기 내시경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진단 내시경이란 무엇인가, 치료 내시경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시경 교육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단 내시경입니다. 차력사가 입을 통해서 위까지 막대기를 집어넣는 장면인데요. 목의 위치를 잘 잡으면, 그리고 머리를 적절하게 뒤로 제치면 입부터 위까지 직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차력사들이 할 수 있겠지요. 차력사의 원리를 이용해서 뭔가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는데요. A, B 같은 것이 리지드 게스트로스코피입니다. 이걸로는 거의 관찰이 어렵고요. 절반 정도는 리지드하지만 절반 정도는 그래도 플렉서블한 세미 플렉서블 엔도스코프가 처음으로 의료에 사용될 수 있는 내시경이었습니다. 내시경의 아버지는 루돌프 쉰들러인데요. 좀 전에 보여드린 세미 플렉서블 엔도스코프를 이용해서 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자도 무척 힘들 것 같고요. 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사도 환자가 트름을 할까 전전긍긍하면서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림은 닥터 쉰들러가 환자에서 검사하고 본인이 관찰한 것을 그림으로 남겨놓은 것인데요. 상당히 정밀한 관찰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위체 하부 소만에서 약간 전벽 쪽에 전형적인 얼서,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세미 플렉서블 엔도스코프가 플렉서블 엔도스코프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본 쪽에서는 광 파이버를 이용하지 않고요. 내시경 끝에 미니 카메라를 설치해서 조작부로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위를 관찰하는 위 카메라 방식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일단 블라인드하게 위를 여기저기 찍은 다음에 내시경을 꺼내서 이를 현상인화하여 그림으로 만들어서 사진으로 만들어서 관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무척 번거로웠는데요. 닥터 허쇼비치는 1957년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하스피탈에서 세계 최초의 플렉서블 엔도스코피를 개발하였습니다. 1957년 5월 16일 한 학회에서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 허쇼비치 박사의 검사 모습은 이렇습니다. 환자가 앉아 있고요. 입을 통해서 내시경을 넣고 플렉서블 엔도스코프로 환자의 뱃속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피스를 통하여 환자의 뱃속을 관찰하는 파이버스코프는 점차 발전하여 이러한 모습을 이루고 있고요. 1990년대까지는 주로 그림과 같은 광 파이버를 이용한 파이버스코프가 임상에서 이용되었습니다. 파이버스코프의 영상 전달 구조를 보시면요. 내시경 말단에 있는 대물 렌즈를 통해서 영상이 들어오고 이것이 내시경 삽입부를 통하여 광 파이버를 통하여 전달돼서 관찰자의 눈으로 직접 들어오는 과정인데요. 아무래도 조작부 끝에
눈을 갖다 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하기가 어려웠을 뿐더러 한 사람밖에 볼 수가 없고 기록을 남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발전한 것이 비디오 엔도스코피입니다. 내시경 끝에 대물 렌즈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광 파이버 대신 CCD가 있고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내시경 안쪽에서 얻은 이미지를 CCD를 통해서 내시경 몸체로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말하자면 캠코더입니다. 뱃속을 캠코더로 관찰을 하다가 가끔 정지 영상을 하나 남기는 이러한 비디오 엔도스코피가 현재의 내시경 검사법이기도 합니다. 비디오 엔도스코피나 파이버스코피 끝에는 비디오 엔도스코피 끝에는 CCD 이미지 센서가 있게 되는데요. CCD 이미지 센서는 현재 메가픽셀 단위로 고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노크롬 CCD와 칼라 CCD가 있는데요. 해상도는 모노크롬 CCD가 더 좋고 영상에 자연스러운 것은 칼라 CCD가 더 좋거든요. 따라서 아주 고가의 모델은 모노크롬 CCD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보급형이나 어떤 회사의 제품에서는 CCD, 칼라 CCD를 이용한 내시경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디오 엔도스코피를 이용한 이미지는 고해상도로 관찰되고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보다 약간 확대돼서 매우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진행성 위암뿐만 아니고 조기 위암도 매우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 자체가 살짝 변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화이트 라이트, 일반 빛을 이용한 내시경 검사로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조를 강조하기 위하여 색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크로모 엔도스코피, 색소 내시경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화이트 라이트로 위 전체를 골고루 관찰한 다음에 어딘가 이상한 소견이 발견되면 색소를 뿌려서 뭔가 대조를 강조하고 더 자세히 관찰하는 순서를 밟게 됩니다. 내시경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소는 인디고 카민이라는 블루 다이고요. 이 블루 다이를 통하여 병소가 요철이 강조되어 자세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일반 내시경은 보통 4배 정도 확대돼서 보이는 내시경인데요. 4배에서 10배까지 확대돼서 보이는 내시경인데요. 이 내시경 끝에 액추에이터 위에 줌 렌즈를 설치하여 줌 렌즈를 움직이면 몇 배 더 확대되어서 보입니다. 이를 마그니파잉 엔도스코피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위 점막에 작은 혈관 구조나 글랜드 오프닝의 피트 구조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확대 내시경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이미지 인핸스드 엔도스코피 기능을 함께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즉 파장이 짧은 광만을 선택해서 일반 자연광에서 어떠한 필터를 사용하면은 자연광의 일부 파장, 즉 내시경으로 관찰하기 유리한 파장만을 이용해서 위 표면을 관찰하면 색소가 전체적으로 브라운으로 변하지만 표면 구조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은 위에 암이 아닌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인데요. 좌측 위쪽 사진이 일반 내시경, 좌측 아래 사진이 확대 내시경, 우측 상단 사진이 이미지 인핸스드 엔도스코피, NBI라고 하는 색조를 브라운으로 바꿔서 표면 구조를 잘 보는 방식이고요. 오른쪽 아래가
이미지 인핸스드 엔도스코피 더하기 확대 내시경 가장 자세하게 표면을 보는 방식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화이트 라이트 엔도스코피를 주로 사용하지만 병소가 발견이 되면은 크로모 엔도스코피나 이미지 인핸스드 엔도스코피를 사용해서 보다 자세히 관찰을 하고요. 확대 내시경은 사실 잘 사용되지 않는데 최근에 나온 내시경들은 구테어 줌 렌즈를 이용한 확대 내시경을 하지 않더라도 가까이 접근하면 상당히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또 다른 특징도 있습니다. 초확대 내시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는 컨포칼 레이저 엔도 마이크로스코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일반 내시경이 10배 확대 내시경이 100배 확대라고 한다면 초광학 내시경은 수천 배 정도의 확대를 이룰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과 비슷해져 가지고요. 위벽 세포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이고요. 임상에서의 유용성은 입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면 곤란하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 또 곤란하거든요. 초확대 내시경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시경 더하기 약간의 확대 내시경 정도가 가장 유용성이 높은 내시경으로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비 내시경은 트랜스네이잘 엔도스코피입니다. 간혹 코로 하는 내시경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표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 하는 내시경이 아니고요. 손으로 하는 내시경이고요. 코로 들어가는 내시경입니다. 트랜스네이잘 엔도스코피고요. 입을 잘 벌리기 어렵다거나 시데이션이 어려운 환자에서 대신 사용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입으로 들어가는 내시경에 비해서 가는 내시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기 어렵다는 점이 있어서요. 저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룬 엔도스코피가 있습니다.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은 보통의 내시경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소장은 이제 구절 양상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일반 내시경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시경 끝에 벌룬을 설치해서 밀고 당기고를 하면서 소장을 아코디언처럼 차곡차곡 접어가면서 전체를 관찰하는 방식인데요. 소장 질환의 진단에 유용합니다. 캡슐 내시경은 2-3cm 크기의 알약 형태의 캡슐을 삼켜서 위나 소장의 모습을 관찰하는 건데요. 이미지 해상도가 떨어지고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나 식도 진단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소장 질환의 진단에 간혹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요. 소장 점막에 혈관 이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 내시경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는 내시경 말단에 초음파를 설치해서 단면 구조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depth of invasion을 보는 데 유용합니다. 최담도 내시경은 ERCP라고 하는데요. CBD, 앰뷸라 오브 바타를 통하여 CBD로 다이를 넣어서 영상을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췌장이나 담도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다양한 진단 내시경을 소개해 드렸고요.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치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혈술을 할 수 있습니다. 피를 토하거나 피똥을 싸는 환자들의 경우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병소가 보이면 거기서 찢어주거나 꿰매주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여 지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시행하는 내시경 치료 중에 하나이고요. 다음은 용종 절제술이 있습니다. 위나 대장을 내시경으로 관찰하다가 용종이 보이면은 그 자리에서 직접 스네어, 올가미처럼 생겨 있는 도구인데요. 올가미를 이용해서 병소를 잡아 절제절류를 통과시켜 병소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위에 있는 용종도 작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할 수 있고요. 대장의 용종도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장은 정상 점막에서 갑자기 암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정상 점막 아데노마, 선종이라고 부르는 용종의 단계를 거쳐서 암이 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선종성 용종을 절제해주면 대장암 예방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검진 프로그램이면서 동시에 대장암 예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암은 대장과 달리 아데노마를 거치지 않고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일단 발견되면 작은 조기 위암은 내시경 절제술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소를 관찰한 후 약간의 블루 다이를 뿌려서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요. 병소의 경계를 점을 찍어서 표시한 다음에 위벽은 기껏해야 4-5mm 두께이기 때문에 내시경 칼로 사용하면 천공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뭔가에 주사를 해서 위벽을 부풀어 올리면 두꺼워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기를 잘라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술기명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술기는 ESD라고 하여서요. 점막하 절제술 혹은 박리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점막 하층을 보면서 점막 하층의 파이버를 조금씩 절제하면 금방 내시경 치료를 할 수 있고요. 평균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과거에는 위암 환자들은 모두 위를 3분의 2 절제하는 아전절제술 혹은 위를 100% 제거하는 전절제술 서브토탈 혹은 토탈 게스트렉토미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전체 위암 중 3분의 1은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위암 내시경 절제술 후 성적은 수술과 대등한데요. 모든 환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크기가 2cm 이하이고 위벽 4개 층 중 첫 번째 층에 국한되어 있고 궤양이 없는 등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고요. 잘 선택된 환자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절제했을 때 성적은 무척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자료가 많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년에 204개 기관에서 내시경 절제술이 7,500건, 위암의 내시경 절제술이 7,500건 정도 시행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위암 환자 중 3분의 1은 수술을 받지 않고 내시경으로 치료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혈술과 절제술 이외에 스텐트가 있습니다. 위나 식도 대장암이 좀 진행하면 장을 막는 obstruction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수술을 하기 이전에 이 부분을 망을 이용해서 스텐트를 이용해서 넓혀주는 시술입니다. 스텐트를 이용하지 않고 풍선처럼 생긴 도구를 이용해서 풍선을 확장시킴으로써 찢어주는 효과로 인하여 협착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풍선 다일라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음식이나 이물을 잘못 삼켰을 때 내시경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제거해 줄 수 있는데요. 이를 이물 제거술 Foreign Body Removal이라고 합니다.
삽관술은 예를 들어서 목에 병이 생겼거나 식도에 병이 생겨서 음식을 드시지 못하는 분, 혹은 신경에 병이 생겨서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분은 직접 위로 유동성 식사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구멍을 뚫는 방법인데, 가장 쉬운 방법은 내시경을 통해서 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scopy, PEG, 위루술을 하는 등의 다양한 삽관술을 내시경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 처음 오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위내시경과 진단 내시경과 치료 내시경을 설명드렸는데요. 내시경은 안전하게 시행되어야 됩니다. 안전 측면에 대하여 한 두 가지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 두 번째는 감염입니다. 진정, sedation. 여러분 수면 내시경을 하고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사실 수면 내시경은 잘못된 이름이고요. 진정 내시경이 옳은 이름입니다. 잠을 자면서 내시경을 하자는 게 아니고 약간 진정된 상태에서 내시경을 하자는 의도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나 의사나 모두 수면 내시경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고가 있습니다. 창원에서 수면 내시경은 사망 내시경이다 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이 신문에 나왔는데요. 수면 내시경을 받던 도중 환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과 마취는 연결된 하나의 스펙트럼인데요. 가장 얕은 정도의 진정이 conscious sedation, 좀 더 깊으면 deep sedation, 훨씬 깊으면 general anesthesia인데요. conscious sedation은 눈 떠보세요 하면 눈을 뜨는 정도이고요. 이렇게 자극을 해보면 환자가 반응을 하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conscious sedation인데,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진정은 이 정도 수준인데 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주사를 하면은 잠이 들고요. 약간 부족하면은 하나가 되거든요. 따라서 조금 더 많이 주다 보니까 대부분 잠을 자게 되고, 그래서 수면 내시경이라는 잘못된 이름이 붙었습니다. 미다졸람이라는 이름의 벤조다이아제핀을 가장 많이 사용한데요. 모던 엔도스코피의 엔드포인트, 시데이션 엔드포인트는 암네지아입니다. 내시경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수준의 진정을 원하는 건데요. 미다졸람이라는 약제가 프로스펙티브 암네지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치 검사할 때는 모든 걸 느끼고 다 반응을 보였던 것 같지만 환자가 전혀 기억을 못하는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가 모던 엔도스코픽 시데이션의 목표인데요. 조금 더 많이 약을 주면은 토시스, 머슬 릴렉세이션, 잠자는 거, 히프노시스까지 가는데요. 여하튼 수면 내시경이 아니다, 진정 내시경이라는 점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머니, 아버지, 주변 친척들에게도 잠자는 게 아니다, 잠 들락말락하는 정도가 가장 좋은데 약을 좀 더 들여서 잠을 자게 된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다졸람은 가장 많이 사용한 진정제인데요. 매우 숏 액팅합니다. 그러나 숏이라고는 하지만 온셋이 3에서 5분 정도 걸리고 하프라이프는 1.5에서 5시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분, 1시간 정도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넥세이트 플루마제닐이라는 안타고니스트가 있어서 좀 과량이다 싶으면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프로포폴입니다. 이는 숏 액팅이긴 한데 울트라 숏 액팅이고요. 온셋이 미다졸람은 3에서 4분인 반면 프로포폴은
30초입니다. 주사를 주자마자 바로 시데이션이 되는 거고요. 회복도 빨라서 한 3, 4분 지나면 벌써 막 환자들이 깹니다. 내시경 검사를 하기에도 짧은 정도의 시데이션밖에 되지 않지만 워낙 편하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프로포폴의 사용은 환자가 너무 빨리 깊게 잠들기 때문에 세라퓨틱 레인지가 매우 좁아서 조금만 과량이 되거나 모니터링이 부족하면 호흡 부전에 이르고 환자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취과 의사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내과 의사도 조심해서 사용하면 괜찮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마취과 의사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내시경실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할 때는 항상 마취과 의사가 옆에 계시는데요. 국내의 많은 병원에서는 심지어 개인 병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마취과 의사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운동선수도 프로포폴 용량이 과했을 때는 사망할 수 있고요. 젊은 사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고위직도 즉 병원에서 신경을 씀에도 불구하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진정 내시경은 적절한 진정을 통하여 좋은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진정제 용량은 표로 만들어서 내시경실 벽에 붙여놓고 사용합니다만 실제로 이 용량을 사용하면은 환자가 너무나 진정이 안 돼서요. 하나만인 경우가 많아서 현장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여러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모니터링도 혈압이나 맥박, 호흡을 측정하는데 가끔 측정하는 게 아니고 컨티뉴어스하게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내시경 검사, 특히 진정 내시경 검사 후에는 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따라서 자동차를 가지고 오시지 말라고 말씀드려야 되고요. 비단 운전뿐만 아니고 휘청휘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와 대동해서 퇴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always, must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환자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으면 진정 내시경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진정 내시경을 하면 암네지아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시경 끝나고 바로 설명을 하면 환자가 다 끄덕끄덕하고 알아들으셨던 것 같지만 집에 가서 전혀 기억하시지 못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의사는 다 했다고 하는데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면 큰 문제 아닙니까? 따라서 반드시 그날 설명하지 마시고 다음날 설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두 번째 이슈는 감염입니다. 결핵 환자들도 위장관 출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검사를 해야 되고요.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타액이나 대변이 튀어서 컨정티바이티스 같은 게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공사장에 갈 때 여러 가지 안전 도구를 착용하는 것처럼 내시경 할 때도 안전 도구를 착용해야 되는데요. 사실 무척 힘듭니다. 그러나 꼭 착용하시기 바라고 최소한 서지컬 가운, 마스크, 그 다음에 안경 혹은 고글 정도는 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서는 보다 확실하게 차단이 잘 되는 마스크를 써야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덴탈 마스크는 코로나 시대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독도 잘 해야 되는데요. ERCP는 매우 복잡한 기구를 통하여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종종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하기도 해서 저희가 주의하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2015년도에 메르스 환자를 많이 치료했고요. 그 당시 에피데믹 동안 저희 내시경실도 약 2달간 거의 폐쇄하다시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잘 회복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중 코로나19가 작년 올해 사이에 많으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미국처럼 팬데믹이 심한 나라는 내시경을 클로즈하고 내시경실을 클로즈하고 응급 환자만 치료하는 식으로 하고 있으나 저희는 그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 체온도 재고 히스토리 테이킹도 하고 의사나 환자 모두 최대한의 퍼스널 프로텍티브 이퀴먼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 거의 95에서 100% 액티비티로 내시경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소독은 크게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일단 환자에게 내시경을 사용하면 그 자리에서 1차 클리닝을 한 다음에 내시경실로 옮겨서 섬세하게 기계적 그 다음에 디터전트를 사용한 클리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케미칼 저미사이드의 내시경을 정해진 시간 이상 담궈서 디스인펙션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잘 씻고 건조하는 이 4가지 단계가 내시경 소독의 표준 단계이고요. 제법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시경 소독을 할 때는 자세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토픽입니다. 여러분 내시경 배우고 싶죠? 내시경 교육 매우 중요한 토픽이고, 마침 제가 대단히 관심을 갖고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하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다른 병원에서 경험할 수 없는 내시경 체험학습 및 심화학습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왜 내시경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 의사들이. 내시경은 소화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기본 도구입니다. 내시경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위암 그리고 대장암 검진의 주된 방법입니다. 따라서 2021년 현재 소화기 내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내과 의사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 술기가 되고 있고요. 내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가정의학과, 외과 및 기타 여러 과에서 위장관 소화과를 포함한 여러 과에서 내시경을 배울 필요가 있고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시경을 가르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내과 전공의 시간 동안 내시경을 가르쳤고요. 저도 내과 전공의 2년차 시절에 위내시경을 배웠고 4년차 시절에 대장내시경을 배웠는데요. 지금은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3년으로 바뀌고 주 80시간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내에 내시경을 가르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본 핸즈온 트레이닝을 하고 있지만 환자를 대상으로 많은 임상 경험을 쌓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 서울병원뿐만 아니고 많은 큰 병원들은 대학병원 혹은 종합병원인데요. 수련병원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데요. 환자들은 교수에게 내시경 검사를 받고 싶어 하지 수련받고 있는 의사에게 검사를 받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수련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련의들이 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섀도우 닥터 대리 수술 이슈 때문에 검사의 일부분을 수련의에게 넘기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고요.
진정 내시경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서 많은 환자들은 진정 내시경을 하지 않는 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의사들도 일과 시간 내에 교육받기를 원하지 주말이나 야간을 이용해서 교육받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교육은 일과 시간 내로 들어와야 하거든요. 이러한 것 때문에 내시경을 가르치고 배우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내시경은 김홍도 그림이 내시경 가르치기의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편성해서 경험 많은 스승이 좋은 교재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적절한 상벌은 꼭 필요하고 도제 교육의 바탕을 둔 전인간적인 교육을 하면 내시경을 빠르고 바르게 배울 수 있는데요. 바쁜 우리나라의 내시경실에서 이러한 도제 교육의 전통을 이어가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뭔가의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도제 교육만 가지고 가르치기는 어렵다. 시스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위장관 펠로우 생활을 2년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에게 자신의 펠로우 생활을 돌아보는 내용의 발표를 하도록 하면은요. 한 선생님의 경우는 이런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위내시경 목 넘기기가 어렵고 다음은 어디가 정상이고 어디가 비정상인지 구분하는 게 어려웠다 얘기하시지만 결국에는 조금씩 돌아가서 평소를 잘 보고 조직 검사를 어떻게 할까, 조직 검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식의 의미 부여를 할까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즉 처음은 술기가 어렵지만 점차 기본 지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 지식을 잘 익힌 다음에 술기를 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시경 배우는 방법은 도제교육이었고요. 사실 다소 막무가내 교육이었습니다. 선생이나 선배가 하는 시술을 두세 번 옵저베이션 한 다음에 갑자기 내시경을 받아서 해봐! 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얼떨결에 내시경을 해보는데요. 술기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한테 내시경을 밀어넣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정말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30년 전에. 그러나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배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내시경 교육 방법은 상세한 이론 교육과 북 리딩,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 시뮬레이터 트레이닝, 클리니컬 옵저베이션 등의 기초 교육 과정을 몇 개월간 충분히 하고요. 직접 환자에게 하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시뮬레이터에서 충분히 훈련을 한 다음에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게 바른 일입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운전하면 안 되거든요. 자동차 학원에서 모형 및 S자 코스, T 코스, 그 다음에 주행을 아주 많이 연습한 다음에 도로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 내시경 핸즈온은 박스 시뮬레이터 트레이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박스 시뮬레이터를 발견한 것은 2005년이었고요. 한 학회의 부스에서 발견을 하였고 즉시 제가 구입하였습니다. 제 돈으로 구입하였고요. 당시 비용으로 300만 원 하였는데요. 그때부터 야간을 이용해서 우리 전공의 펠로우 선생님들 핸즈온 트레이닝을 쭉 해왔습니다. 시뮬레이터는 제가 구입한 이런 시뮬레이터뿐만 아니고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입한 게 아니고요. 박스에다가 고무장갑을 연결해서 조작 연습을 하는 아주 과거에 시뮬레이터가 없을 때 사용하던 코끼리 담배 피던 시절의 그 시뮬레이터이고요. 두 번째는 위를 퐁퐁 통과 무슨 플라스틱 튜브를 이용해서 모형을 만든 흥미로운 수제
시뮬레이터입니다. 재미있다고 생각했고요. 정식 시뮬레이터는 세 번째,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코겐 시뮬레이터, 네 번째도 신형 시뮬레이터, 최근의 주력 시뮬레이터이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컴퓨터 베이스드 시뮬레이터인데, 저희도 컴퓨터 베이스드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안 쓴 지 10년 되었습니다. 제가 가르쳐 보았더니, 손맛이 박스 시뮬레이터보다 훨씬 못해가지고요. 교육 효과가 오히려 낮았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컴퓨터 베이스드 시뮬레이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주로 박스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뮬레이터 트레이닝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SMC 클리니컬 시뮬레이션 센터. 여러분 그 강의실 조금 옆에 있는 9층 임상 시뮬레이션 센터입니다. 내시경 훈련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요. 내시경은 제법 비쌉니다. 시스템이 4천만 원, 삽입부 스코프 하나가 3천만 원 정도 하는데요. 따라서 하나의 장비를 갖추면 7천만 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용으로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제 환자에서 사용하다가 리타이어한 다소 낡은 내시경, 낡지만 그래도 잘 작동하는, 환자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낡았지만 교육용으로는 충분한 내시경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내시경실에도 작은 방이 있어서 미니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고요. 바이옵시 트레이닝 등을 위해서는 전용 키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저희 병원 소화기내과 펠로우들, 전공의들만 가르쳤는데요. 외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서 정식 워크숍을 만들어서 외부 선생님들이 오시도록, 외국인 선생님도 와서 배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놨고요. 핸즈온 트레이닝은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짧게는 2시간, 그리고 실제로 소화기내과 펠로우를 할 때는 8시간 정도 섬세하게 트레이닝을 받으면 환자에게 시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시뮬레이터로 관찰한 모습인데요. 위에 구석구석 자세히 관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림은 얼마 전 소화기내과 내시경실 셀렉티브로 오신 M5 선생님께서 약 2시간 정도 박스 시뮬레이터 훈련을 한 다음에 기념으로 동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카디아 주변이고요. 내시경을 토크 로테이션으로 돌리고 밀어서 위를 골고루 관찰한 다음에 부츠를 업하여 위각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노브 조절을 통해서 위치 하부를 관찰하고, 내시경을 빼면서 이제 위의 중앙을 통하여 이렇게 관찰하는 훈련을 반복하면 시뮬레이터 트레이닝 그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요. 시뮬레이터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교수님들이나 선배님들이 내시경 하는 장면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내시경 사진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소화기내과 로테이션 과정 동안 박스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기회가 있으니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도 있습니다. 핸즈온 트레이닝, 박스 시뮬레이터 핸즈온 트레이닝은 술기이죠. 그러나 병소를 보고 그 병소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은 좀 술기하고는 다른 지식 측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워크숍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병소가 있으면 SMC 스타일로 기술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병소의 로케이션, 사이즈, 메이저 파인딩, 마이너 파인딩, 임프레션, 클래시피케이션 순서인데요. 동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언덕의 위치,
4m 크기의 큰 동물이 있다. major finding. minor finding은 몸통은 둥근 드럼통처럼 생겼고 귀는 납작하고 넓게 붙어 있으면서 코는 길고 휘어져 있으면서 마구 움직이고 4개의 굵은 나무 트렁크 같은 다리가 있고 꼬리는 가늘고 흔들거린다. 피부는 회색이다. 이렇게 자세히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마이너 파인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이즈, 메이저 파인딩, 마이너 파인딩을 통해서 임프레션을 붙일 수 있겠죠? 임프레션 무엇이겠습니까? 코끼리. 클래시피케이션 아프리카 코끼리. 이렇게 로케이션, 사이즈, 메이저 파인딩, 마이너 파인딩, 임프레션, 클래시피케이션 붙이는 연습이 SMC 스타일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입니다. 위치, 크기, 주소견, 부소견, 진단, 분류. 이러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 워크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짧은 강의 이후에 실제 증례를 보면서 인터랙티브하게 운영하는 코스입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은 많은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임상 실습에 처음 오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내시경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떠한 검사가 있고 어떠한 치료가 있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하고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직접 면대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하고 싶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하게 돼서 선생으로서 무척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좋은 시절이 오면 서로 만나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증례를 토의하고 핸즈온 트레이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다려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